하면 되겠지. 예. 미시세계에서 원자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지. 이제 어떻게 원자가 있는지 알아냈는지 사람들이 어떤 방법, 특히 이제 볼츠만의 원자설, 그리고 현대 물리학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플랑크의 발견, 이게 양자역학의 문을, 양자 물리학의 문을 연, 말 그대로 문이에요, 문. 양자역학의 문을 연 그 시작이 바로 이 플랑크의 이 플랑크의 뭐냐면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게 흑체 복사죠, 흑체 복사. 흑체 복사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 흑체 복사의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어야 한다. 에너지가 연속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연속적으로 변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어야지만 이 흑체 복사가 제대로 설명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의 이 플랑크, 이게 이제 플랑크가 한 일이죠. 플랑크의 대발견이 있은 이후에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광전 효과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오죠. 에너지의 양자화를 가져와서 이 광자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자를 따서 광양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양자설. 빛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 빛알갱이. 우리말로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빛알갱이. 이걸 광자, 영어로는 포톤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제 점점 양자물리학이 점점 발전해 가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진동의 최소 단위가 있다.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진동의 에너지의 최소 단위라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빛이죠, 빛. 빛도 이제 진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미리 나와 있었던 거지. 맥스웰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리 나와 있었는데, 진동, 즉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알갱이로 되어 있네. 이런 이제 뭔가 잘 매칭이 안 되는, 잘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중성이라고, 빛의 이중성, 듀얼리티라고 하죠. 이중성이 있다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죠? 물리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양자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고, 원자 속의 전자, 그러니까 원자의 에너지, 여기가 이제 원자 스펙트럼 그러는데, 원자 스펙트럼 요 교재의 요 내용은 페이지가 맞나요? 페이지는 틀리네. 내가 본 책의 페이지가 여러분 책의 페이지하고 틀린데, 원자 스펙트럼이라고 나온 이 부분의 내용은 원자는 특별한 여러 종류의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요거를 이제 요거 원자 스펙트럼인데, 흡수 방출 스펙트럼이죠. 이게 흡수 방출. 여기다 쓰면 일단 지워야 되니까 여기다 정리를 해볼까요? 원자의 흡수 또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때도 이런 이제 실험은 있었어요. 이런 결과,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거지. 여러 가지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설명을 했는데 몇 가지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저런 거였어. 바로 흑체 복사라든지 광전 효과라든지, 또 아인슈타인의 논문이 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뭐 브라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씩 이제 설명이 되어 나가는 거지. 원자가 빛을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를 원자가 흡수해서 에너지가 커지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자신의 에너지는 좀 줄어들어야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하자면. 그런데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방법으로 빛으로 흡수하거나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불꽃 스펙트럼 이런 거 화학에서도 그렇게 불꽃 반응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나트륨은 하필이면 노란색 빛을 내는지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했던 거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잘 이제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에너지라도 흡수하고 어떤 에너지라도 방출할 수 있으면 어떤 빛이라도 흡수하게 되면 다양한 빛을 다 내야 돼. 그죠? 그런데 특별한 빛만 내는 거야. 이거를 이제 마술이나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홀리는 이런 사람들이 막 이용을 한 거죠. 그죠? 새로운 빛을 막 불에다 뭘 던졌더니 갑자기 노란 불빛이 나오고 또 한 번 던졌더니 푸른 불빛이 나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신기해하잖아요. 그치?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똑같은 원자들은 같은 종류의 원자들은 같은 종류의 빛만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예요. 이걸 원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무지개라는 말이에요. 무지개인데 그냥 무지개 그러면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는 균일한 스펙트럼인데 여기서의 이제 스펙트럼은 특별한 스펙트럼이죠. 흡수하고 방출하는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은 종류라는 뜻이에요. 종류 또는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 이런 얘기입니다. 원소들. 물리 화학에서의 그런 원소의 원소가 아니라 구성물들이란 얘기예요. 종류, 구성하고 있는 것들. 원소들. 사람한테 스펙트럼 그러면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걸 그 사람의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 아니면 시대적인 스펙트럼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변해오는 거 한 번에 보여주는 걸 그 스펙트럼이라 하죠. 그래서 스펙트럼 그러면 이것들이 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무지개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왜 똑같은 다른 종류의 빛을 내는지 이런 게 이제 궁금했었죠. 그거는 바로 원자가 특별한 빛만 흡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자의 특성에 맞는 특별한 빛들, 그죠? 특별한 빛들, 빛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특별한 빛들만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특별한 빛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에너지를 가진 빛이라는 얘기죠. 특별한 파장, 특별한 에너지의 빛들만. 근데 그 에너지는 파장으로 나타내요. 파장. 그래서 나트륨은 나트륨의 596 나노미터의 빛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띄엄띄엄한 에너지라는 얘기죠. 모든 에너지가 아니라 띄엄띄엄한 에너지. 띄엄띄엄한 불연속적인 이런 얘기죠. 불연속적인 파장, 특정한 파장의 특정한 에너지의 빛들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그런 특징이 원자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라고 하면 원자의 에너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어떤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가 빛을 흡수해서 더 큰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더 큰 에너지가 됐다가 다시 빛을 방출해서 더 작은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럼 원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막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자의 에너지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밥을 먹는데 그렇죠? 에너지를 먹고 내가 힘을 내는 거잖아. 근데 밥을 조금 먹으면 힘이 조금 나고 밥을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막 조절할 수 있는데 원자는 그렇지 않다고. 원자는 딱 특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거야.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음식들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원자라고 하는 건 원자 핵이 있고 원자의 구조가 계속 밝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자 핵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이때까지는 알고 있었죠. 전자. 여기 어딘가에 전자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다고요. 보어라는 사람이 원자의 모형을 만듭니다. 그렇죠? 보어의 원자 모형을 만들어서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자가 여기를 행성 모형을 보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성 모형을 보면 돌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특별한 에너지만 방출한다라는 말이 이제 이거 이제 왜 그런지 궁금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걸 규명을 못 하고 있었고 이거는 결과는 이제 알았잖아. 이렇게 이제 해석까지 했다고. 원자 스펙트럼을 보면서 이렇겠네. 이렇겠네. 이 원자 핵은 무거우니까 정지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고 전자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 둘 사이에 이 책에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에너지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에너지가 주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그냥 에너지란 말보다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서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물리학에서 취급하는 이 역학 힘과 관련된 에너지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인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양이고 얘는 음이잖아. 그렇죠?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에 두면 이 둘은 저절로 충돌하겠죠? 만약 이렇게 둔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하나는 양전하, 하나는 음전하가 있다면 이걸 우주 공간에 그대로 둔다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겠지? 가까워지면 더 세게 끌어당깁니다. 그럼 가까워질수록 힘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점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둘이 어떻게 돼요? 충돌합니다. 충돌. 그럼 충돌하면 다시 반발되겠죠? 근데 공을 딱 떨어뜨리면 바닥에 왔다가 다시 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두 개가 이렇게 돼. 이렇게. 본래는 이렇게 있어야 돼. 전기력이 작용해서 가까워졌다가 반발력이 생겨서 충돌하고 또 가까워졌다가 이 반발력이 생겨서 충돌하고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특별한 거리를 이루면서 계속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돈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돌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절로 도는 건 없잖아. 여러분들 돌멩이를 실에다 매달아서 공중에서 돌리려면 내가 힘을 줘서 이 줄을 팽팽하게 해야지만 돌아갈 수 있겠죠. 내가 돌아간다는 말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은 회전 또는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은 얘는 무거우니까 정지하고 있고 얘는 가벼우니까 이제 원운동을 얘가 하는 거죠. 얘는 태양같이 무거우니까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처럼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두 입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줄로 여러분들이 그 팽팽하게 줄로 물체를 끌어당기듯이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바로 전기력이 인력이 돼요. 전기력이 인력이 되는데 얘가 이걸 회전시키는 인력이잖아. 그걸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구심력. 회전시키는 원운동시키는 힘 이게 구심력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게 구가 동그라미 구자잖아. 그래서 구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거를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힘이 있어야지만 물체를 돌릴 수 있어요. 태양이 지구를 돌리고 있는 건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이 구심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 지구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태양 지구 또는 지구 달 사이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 이때는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합니다.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돼요. 돌멩이는 실에 매달아서 돌리는 돌멩이는 이 실이 당기는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 원리를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무거운 원자핵하고 2000분의 1로 가벼운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둘이 붙지 않는 이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일정한 상태를 가질 수 있으려면 돌아가면 될 것 같아. 지구처럼. 그래서 큰 세계를 보면서 작은 세계를 유추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왜 설명하는 방법에 보면 유비추론이라든지 뭐 유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유추. 아, 얘는 무겁고 가볍고. 그런데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그럼 일정 에너지 상태겠네. 그럼 운동 에너지도 일정해야겠지. 그럼 특별한 운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려면 가장 간단한 게 원운동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온 거예요. 돌고 있는 행성 모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미시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 같다고 이제 유추하는 게 정확하진 않다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유추일 뿐이지 관측을 못하고 있잖아.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를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죠? 아직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보기 원하지. 아, 그럼 전자를 보여줘. 그럼 내가 믿겠어. 물리학자들 너네들이 하는 말은 못 믿겠어. 물론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다 믿었겠죠. 설명 그래, 그럴 것 같아. 딱 맞아. 다 믿었겠지. 그치? 다 믿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이 전기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전기력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어떤 상태의 에너지예요. 어떤 상태 에너지. 또는 이 포텐셜 에너지는 배치 상태가 결정하는 에너지입니다. 배치 상태라는 건 이 원자에서 배치 상태는 얘네들의 그냥 거리죠, 거리.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가 배치 상태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가, 가까이 떨어져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근데 이건 에너지가 음이에요, 음의 에너지를 가져요. 음의 에너지인데 이 양과 음의 에너지는 기준이 항상 필요합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 이 기준은 무한히 떨어져 있을 때, 거리가 무한대일 때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둡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개를 무한대로 가려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얘를 이렇게 끌어당기면 되겠죠. 전자를 쭉 끌어당기면 에너지가 점점 0으로 가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그럼 멀리 갔던 전자를 탁 놓으면 다시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할 테니까 쭉 점점 가까워지겠지? 그러면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배치 상태가 더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죠. 무한히 있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는 그 일을 지네들이 하는 거지. 얘네들이. 두 입자 사이에 야 서로 끌어당겨봐. 끌어당겨서 막 서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이래서 일을 옮겨놨잖아. 그럼 일을 했으면 에너지가 줄어든 거예요. 배치 상태를 바꾸면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배치 상태는 둘 사이 거리예요. 거리. 이 두 가지 운동 에너지는 그냥 속력이죠. 속력. 또는 속력. 예. 요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데 얘네가 빛을 흡수하면 빛은 파동이니까 이렇게 하면 빛을 준다고 합시다. 빛을 이렇게 주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고요. 에너지가 커진다고. 에너지가 커집니다. 에너지가 커지는데 둘 다 커지는 거예요. 둘 다. 포텐셜 에너지도 커지고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책에서는 운동 에너지 얘기만 해요. 포텐셜 에너지는 크게 얘기 안 하는데 이 둘 다 커지는 거예요. 둘 다.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0보다 작은 마이너스인데 이거보다 더 높아져요.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높아져도. 운동 에너지는 이건 당연히 0 이상이에요. 운동 에너지는. 근데 속도가 빨라지니까 더 큰 플러스 에너지가 되겠죠. 어쨌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전체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책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설명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어려우니까 포텐셜 에너지 설명 안 하고 운동 에너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보면 운동 에너지에 대한 얘기만, 전자의 운동 속력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치 상태나 얘네들 사이의 거리,
요 거리에 따른 거기 때문에, 거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죠.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상태. 그럼 다른 상태는 다른 에너지 상태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달라지죠. 밥을 먹었으니까. 그죠? 빛이라는 에너지를 다 흡수했어. 그러니까 더 높은 에너지 위로 올라갈까요? 일정한 상태에서 더 높은 에너지 상태.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상태가 변합니다.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 속도도 변하고, 여기서 에너지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니까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죠. 얘는 둘 사이의 거리, 원운동 반지름. 거리도 변하고 속력도 변해요. R도 변하고 V도 변합니다. 둘 다 증가해요. 증가. 거리는 멀어지고 속도는 빨라집니다. 전자가. 증가. 마치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것처럼. 지구보다 화성이 더 멀리 있죠? 근데 속력도 빨라져. 멀리 가면 속력도 빨라져요. 실제 또 속력이 빨라요. 그래서 지구 궤도를 돌다가 화성 궤도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전자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던 전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 멀리 가면서 속력도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던 백을 돌던 전자가 점프를 합니다. 일로 딱.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이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대충 우리가 다 그래. 그렇게 되겠지 하고 아는 걸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이렇게 하면 원자 모델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그럴듯하게 다 설명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론화 시켜서 보니까 어떤 원자들이 어떤 특별한 빛을 흡수해서 어떤 특별한 상태로 바뀌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 현상을 설명했다는 얘기는 이게 잘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오, 그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원자의 에너지가 여기 나온 것처럼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 방출한다는 말은 특정 에너지를 가진 광자, 그런 빛을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해요. 방출해서 더 낮은 또 에너지 상태로 바뀌겠죠. 그런 것들을 다 죄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지니는 에너지의 값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원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원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다 이해했죠, 그죠? 아무런 값이나 막 에너지를 먹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원자의 구조에 맞는 특정한 에너지의 빛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20세기에. 자, 그리고 이제 양자 가설이 원자를 구하다 그랬는데 바로 이게 이제 보어가 이런 양자 가설을 적용하는 거죠. 이거의 보어의 원자론, 원자 모형이고, 이 얘기를 이제 보어의 양자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어의 양자 가설, 원자 가설이라고도 하죠. 보어 원자의 양자 가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될 겁니다. 고전역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양자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죠. 그런데 사실 고전역학적인 겁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어요. 이제 순수한 완전히 고전역학은 그렇게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왜 하필이면 그런 에너지만 흡수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점점 원자핵을 향해 다가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 보는 이론인데, 이 에너지가 여기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줄어든다면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면 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결과적으로는 둘이 붙어버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포텐셜 에너지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 줄어들면서 얘가 에너지를 방출한다면, 계속 방출하면서 이게 그냥 얘네가 그냥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럼
결합이 되는 건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거나 뭐 상태가 바뀌는 이상한 원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원자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런 일 일어나지 않잖아요.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가 그대로 계속 있단 말이야. 물론 상태가 변합니다. 상태가 변하지만 특정한 에너지 상태로 변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상태가 연속적으로 변한다면 에너지를 계속 잃어버려서 그냥 뭐 없어져야 되잖아. 이거 붕괴라고 해요. 붕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양하고 음하고 그냥 만나서 한 입자처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전력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양자 가설은 뭔가 기묘한 원인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을 모르는 거야. 이 원인을 몰라. 뭔가 이유는 있어. 그래서 이유는 있는데 아직 모르고 우리가 찾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건 확실하다. 원인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원자의 안정성 얘기.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속도가 계속 줄어들어서 0이 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원자는 되게 안정하게 존재하고 있죠. 수소 원자가 계속 있잖아.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원자는 계속 산소 원자지 이게 다른 원자로 바뀌진 않잖아요. 특정한 무슨가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안정되게 0도 아니면서 안정되게 잘 전자가 어떤 특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것도 가설이죠, 가설.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죠. 이러니까 원자가 변하지 않고 그 원자 그대로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계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죠. 여기에 보면 특별한 에너지의 빛들만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빛을.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흡수할 수 있는 빛이 한 7, 8가지 최소한 뭐 이 정도 발견이 됐어요. 물론 그 이상도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지만 초기에는 한 3, 4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이런 색도, 노란색도 흡수하고 파란색도 흡수하고 빨간색도 흡수할 수 있는 게 다 발견이 돼요. 왜 수소는 그런 종류의 빛들만 흡수하는지, 그 얘기는 수소 원자가 그런 종류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도록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소 원자의 상태가 이런 에너지, 이게 에너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높은 그림으로 Y축으로 에너지를 표시해 보면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 이런 에너지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 있던 수소 원자, 이 상태, 그러니까 상태, 에너지 상태라는 얘기예요. 에너지 값. 에너지 값이니까 상태죠. 어떤 상태, 여기 있던 수소 원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거나 또는 그 위의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태가 더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여기까지 점프를 할 수 있겠고, 이만큼의 에너지만 주어지면 여기까지만 점프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상태로는 갈 수 없어요. 이 사이의 이 값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어요.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 여기는 금지. 이런 상태만 허용이 되어 있는 허용. 이런 상태만 허용이 되어 있는 특별한 에너지 레벨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 이걸 에너지 레벨이라고 해요. 에너지 레벨. 허용된 레벨. 레벨을 우리말로 준위라고 합니다. 준위. 허용된 준위가 있어요. 즉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라는 얘기죠. 허용된 준위. 이걸 이제 allowed 레벨, 영어로 레벨이라고 하고, 하지만 요 사이의 대역은 다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금지대역이에요. 금지대역. 누가 금지시켜 놓은 게 아니라 관찰해 보니까 수소 원자는 이런 에너지면 딱딱 갖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는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상태에 있던 수소 원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이쪽으로 요 값으로 줄어들거나 또 이런 값으로 줄어들거나 또는 이런 값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밖으로 빛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방출하면 방출 스펙트럼, 지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런 계단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특정한 형태만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소 원자들이 원자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이제 알게 됐죠. 그걸 이제 보어가 이런 원자 가설이었는데 그 원자 가설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그죠? 기묘한 원인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어서 원자도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간단한데 되게 복잡하게 많이 얘기했죠.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보어의 양자 조건이 어디 나온 거예요? 사장의 이게 뒷부분인가요? 보어의 양자 조건 이렇게 해서 이 사장을 막을 내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나오죠. 드브로이파와 양자 조건. 보어의 양자 조건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걸 더 구체적인 이론으로 보면 요 두 번째 줄에 나온 요거예요. 이게 보어의 양자 조건이거든. 이게 잘 안 보인다, 그죠? 하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자의 질량은 기호로 m이죠. 속도 v로 표시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속도를 v. 반지름 아까 r이라고 표시했죠. 이 세 개의 곱, 즉 mvr이죠. mvr. 질량과 속도와 반지름. 이게 바로 양자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각운동량이라고 합니다. mvr을 질량의 어떤 입자가 반지름 r을 유지하면서 속도 v로, 속력 v로 돌고 있는 그 값, 이걸 다 곱한 거, 이걸 각운동량이라고 해요. 기호로 L로 많이 표현합니다. L. 각운동량은 대문자 L로 많이 표현해요. 소문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표현하면 글자 일자나 뭐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L, 대문자 L로 표현하면 MVR이 돼요. MVR. 근데 이 MVR이 어떤 작은 값의 배수로 되어 있다. 1배, 2배, 3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L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L이 양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도 양자화됩니다. 에너지는 이 L로 표현할 수 있어요. 2n분의 L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그래서 L에 의해서 표현되는 에너지도 양자화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그럼 왜 양자화되느냐? 각운동량 L이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양자화가 되어 있는데 특히 각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이 가설을 적용해서 보니까 그럼 에너지도 양자화가 되거든요. 각운동량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에너지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책에 계속 4장과 5장 이렇게 이제 전개됐던 거고, 여기에 마지막처럼 양자 조건의 뜻은 알지 못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지?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다는 얘기죠.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메커니즘이 뭐냐 이런 얘기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잖아. 그래서 뭔가 모르면 공격하기 좋은 게 뭐예요? 왜죠? 왜만 계속 물으면 그게 최대의 공격이 돼. 그치? 꼬마들이 계속 물었잖아. 뭐 하늘이 왜 파래? 하늘은 뭐 때문에 파래? 그럼 그건 왜 그래? 막 그러잖아. 계속 왜자를 계속 Y를 계속 질문하면 이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근원까지 가니까 근원. 계속 연달아서 가면 이제 근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가장 쉬운 설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럼 가장 쉬운 설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더 이상 왜 질문은 없어요. 그렇죠? 끝나는데 이걸 찾고자 하는 게 이제 물리학자들이죠. 그렇죠? 즉 바로 뭐예요?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리. 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원리를 설명해봐. 요거의 원리를 설명해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게 원리야 이거예요. 이게 원리야. 이게 원리야. 좀 그러니까 또 묻죠. 왜 그러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근데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고 있던 당시에 또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 부호의 양자 조건을 또 덧붙여서 설명해 줍니다. 드브로이가. 드브로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이제 내용으로 이게 드브로이가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죠. 1923년인가 아마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드브로이의 생각이에요. 전자는 그죠?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원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지닌다. 그래서 광량자 가설의 반대 버전 그랬는데 반대는 이게 여기서 이 반대는 뜻이 반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광량자 가설은 뭐였어요? 광량자 가설은 광자가 여기 써놨죠. 빛인 줄 알았는데 빛만의 성질을 가진 게 아니라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입자. 그래서 빛의 가운동량을 구할 수 있어요. 이 가운동량 L이 있다고 그랬잖아. 빛의 가운동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드브로이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자인 줄만 알고 있었던 전자. 이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져요. 입자가 지닌 파동의 성질. 입자가 지닌 파동의 성질을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드브로이파라고 합니다. 드브로이파. 그걸 우리말로는 물질파라고 하죠. 메러웨이브라고 합니다. 물질이 가진 파동의 성질. 입자 당연히 입자라고 알고 있었죠. 물질. 그런데 파동성을 가지고 있네요. 있지 않을까?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드브로이예요. 드브로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반대 버전? 그럼 이상하네. 반대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적인 그냥 뭐 상응하는 그죠? 그렇죠? 이거 안 보이죠? 네, 드브로이와 양자 조건입니다. 드브로이와 양자 조건. 하얀색으로 바꿔놔야겠네. 다른 무슨 색으로 바꾸면 좋을까? 이게 노란색이 잘 보일까요? 노란색은 그나마 좀 보이네요, 그죠? 또 1시간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포의 양자 조건에 지금 이제 드브로이파와 양자 조건 이 얘기인데, 그래서 드브로이가 이런 개념을 이제 이럴 것이야라고 툭 던져놓는 거지. 그죠?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면 내가 좀 했으면 어땠을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나라도 했을 것 같아. 입자가 혹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이 만물은 어떤 공통적인 뭔가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말 하잖아. 항상 사고의 전환을 가져보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이지 사고의 전환을 가졌던 거야.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듣고 나서 정말로 그런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 막 여기저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전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자를 가지고 막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딱 나와서 정말로 그러네. 정말로 그렇다. 실제 세계에서 전자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입자의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아서 또 이 사람들도 노벨상을 타요. 그래서 공동 수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잖아. 그럼 바로 실험을 해요. 바로 실험을 해서 몇 년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검증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노벨상 줄 일은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미국에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검증이 이루어지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합니다. 누가 더 빠른 거야? 더 빠른 사람한테, 빨리 한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위대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론을 제시한 얘하고, 알고 보니까 둘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정보를 교환할 일도 없어. 그래서
둘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 수상을 해요. 그 노벨상은 한 가지의 업적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적에 대해서 공동 수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수상했죠, 이것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J.J. 톰슨의 아들, 전자를 발견한 J.J. 톰슨의 아들인 G.P. 톰슨, 그때 얘기했었죠. G.P. 톰슨이 바로 아버지의 우리는 전자 집안이야, 그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유럽에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브로이파도 입증이 되죠. 드브로이파도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드브로이파의 개념을 이용하면 보호의 양자 조건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면서 드브로이파에 따라 안정하게 진동하는 조건과 같다. 이 얘기는 이 수소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단순한 행성 모형애들은 그냥 도는 거였거든요. 근데 도는데 특별한 궤도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특별한 상태의 빛들만, 왜 특별한 상태만 가질 수 있냐? 얘네들 궤도가 이 전자가 물질파라 파동이라서 이게 이렇게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파동하면서 직선으로 늘어놓으면 저 궤도 길이가 직선으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직선이 될 거 아니야. 원을 쫙 펴서 늘어놓으면 이렇게 직선이 되죠. 직선이 되는데 이게 궤도의 길이에요. 궤도 한 바퀴의 길이가 이 파장에 이런 걸 파동이라고 하잖아. 파동의 최소 길이, 연속되는 길이, 이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을 기호 람다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길이, 전자가 가지는 파동의 길이의 정수배가 딱 떨어질 때, 딱 떨어지는 경우에만 전자가 이런 파동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전자의 파동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파동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따라서 궤도가 이런 궤도만 갖는 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런 궤도, 이 궤도, 람다와 같은 궤도, 또는 이 궤도, 람다의 2배니까 2 람다가 되겠죠. 이런 궤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이에 있는 궤도는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 람다가 되는 이런 궤도만 갖는다. 그런 궤도만 갖는 거예요. 이게 이 궤도가 특정한 궤도만 가질 수 있어요. 행성 모형하고 드브로이의 모형이 결합이 돼서 설명을 하니까 더 잘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 이유는 몰랐거든. MVR에 L이 일정한 이유를 몰랐어요. 이게 양자화되어 있는 이유를 몰랐어요. 이게 양자화되어 있는 이유를 이제 드브로이가 나타나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이죠. 이것도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개념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 이 플랑크의 양자역학 개념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거거든. 그런데 그 세부적인 상황을 가서 따져보니까 전자가 양자화되어 있네요. 전자의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물질의 이중성이지.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걸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물고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이에요.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질의 이중성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양자역학적인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양자역학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걸 다 얘기해 주면 돼.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서 상태가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네. 이런 것들입니다. 드브로이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하고 그냥 또는 물질파라고도 해도 됩니다. 입자가 지는 파동의 성질.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의아한 생각이 들죠. 아니 입자잖아 전자는, 그죠? 근데 이걸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파동이라고 생각해? 뭔가 탁 안 떠오르죠. 우리가 왜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여러분 이걸 파동으로 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근데 얘가 하는 짓은 어때? 파동의 짓을 나타내는 거지, 그죠? 전자는 질량도 있어요.
질량도 있고 속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는 어디에 있는 입자잖아, 입자. 크기는 몰라요. 너무 작아서. 여기 있을 텐데 이게 아니라 파동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있는 거야? 파동이라면 이렇게 있는 거 할 거냐? 이런 줄파동. 줄을 흔들면 그게 줄파동이죠. 이게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이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만약 유니콘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럼 유니콘을 그럼 머릿속에서 우리가 꾸며서 그리는 거잖아. 하지만 그릴 수는 있어. 그럼 도대체 전자는 그것도 아니야. 그죠?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론들이 막 나오잖아. 보어의 이론이라든지 드브로이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시 방편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자연, 실제 전자, 실제 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내용이지 완성도 있는 건 아니잖아. 완성도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원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부터. 그래서 그때까지는 양자는, 여기서 양자라고 하는 건 양자역학이라는 얘기죠. 전자의 양자적 특징들, 이런 특징들은 너무나 기묘해서 아직 몰라, 우리가. 그죠?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좀 이상해지죠. 아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알라고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사람이 왜 이해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제 이런 얘기야. 이렇게 이제 논란과 공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원자 속에서의 전자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내봤자 무의미하다.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의미 없는 값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알아낼 방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아니, 그것도 이상하네.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제 관측한다 이런 말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뭘 하고 있는지 전자의 어떤 특징을 관측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값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관찰이라고 하는 일이 다 무의미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 어떤 물체가 어디 있고 어떤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잖아. 에너지도 얼마인지 관찰할 수 있고. 그런데 원자 속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측해서 확인은 한다고 해도 실제 값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관측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은 관측해서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관측 가능한 값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관측 가능한 값에만 의미가 있다. 어렵죠.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을 보면 하이젠베르크는 양자물리학자죠. 직관적인 상상을 배제하고 그냥 대충 머릿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았던 거 이거 다 집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집어치우고 우리들이 예측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뭔가 빗대어서 설명하고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양자역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관측할 수 있는 값에 주목해서 그 사이에서 성립하는 수학적 관계를 알아내려 했다. 여기서 이제 관측할 수 있는 값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런데 이 전자에 대해서 전자의 크기를 관측 못해요. 전자의 크기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관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자체를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값, 대표적으로 에너지의 사이에서 그 에너지들 값, 그죠? 에너지,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학적으로 관계만 알 수 있는 거지, 수학적인 수식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나마 좀 설득력 있고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수식으로 밝혀냈잖아. 이런 에너지에서 이런 에너지로 바뀌는 걸 밝혀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이젠베르크의 얘기는. 그럼 그거보다 더 다른 거는 알 수 없다. 관측 가능한 값이 있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값들이 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됐나? 예, 그렇네요. 예,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